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선생님하고 같이 학습지 7, 8페이지 정리할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플라톤의 제자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플라톤이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로부터 영혼과 보편적인 덕에 대한 생각을 이어받아서 자신만의 세계관과 덕론, 그리고 사회사상을 발전시켰었는데요. 과연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다르게 발전시켰는지를 유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고요. 여기 전체 그림이 아니라 일부인데 전체 그림에서는 한 50명이 넘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총 집합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주인공을 맡은 두 사람이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은 지금 티마이오스라는 자신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잘 나타낸 책을 들고 하늘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데아론을 얘기한 플라톤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스승을 바라보면서 땅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아닙니다. 스승님, 진리는 이데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실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대표적인 철학서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 사람의 나이 차는 한 40년쯤 났던 것 같고요. 플라톤이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서 세웠던 아카데미아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났습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2000년을 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회자되는 훌륭한 철학자가 됐는지, 스승하고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유의하면서 오늘 수업 잘 들어주세요. 아리스토 윤리사상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생애를 먼저 볼 건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도에 마케도니아 왕국, 그리스 북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마케도니아 왕국에서 태어났고요. 그의 아버지는 왕실의 주치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잘 태어났고,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7살에 아테네에 있는 플라톤의 학원이죠. 아카데미아에 입학해서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본적으로 총명했고, 그리고 집도 유복해서 돈 걱정도 없었고, 20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논리학, 정치철학, 자연철학, 과학, 생물학 등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통달했다. 우리 세계의 서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20년간 플라톤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플라톤 사후에는 아카데미아를 떠났어요.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아카데미아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어받을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조카가 이어받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뒤로 플라톤의 사상에 대해서 계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든지 주요 사상을 비판하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학문을 펼쳐 나갔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진리는 더 소중한 것이다 하면서 플라톤 간의 결별을 선언했죠. 플라톤 사후에 아카데미아 아테네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나중에 헬레니즘 시대의 대제국을 이루는 알렉산더 대왕의 왕자 시절에 개인 교습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아카데미아로 돌아가지 않고 니케이온이라는 자신만의 학원을 차립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얘기할 때, 수업할 때 그냥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가롭게 거닐면서 대화하고 철학했다고 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나중에 소요학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소요하다는 것은 한가롭게 거닐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대표 저서로는 그의 강의 노트를 제자들이 엮은 거를 다시 아들이 받아서 엮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있습니다. 니코마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빠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아들에게 들려주는 행복의 이야기, 막 이런 식으로 부제가 붙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타낸 대표 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을 비판하고 계승하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학문을 펼쳤다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한 플라톤의 사상이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분한 이데아론이었습니다. 이데아론에 대해서는 그따위 헛소리는 집어치워야 한다는 문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요.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만약 의자에 대해서 말한다면 의자에 대해서 검색하면 이렇게 많은 의자들이 나오는데 플라톤은 이러한 의자들이 기능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없다. 의자의 원형은 이데아에만 존재한다는 이데아론을 펼쳤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의자가 지금 다 다르게 생겼지만 이것들의 공통점은 앉을 수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의자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의 본질은 어떤 것의 이 기능이다. 그래서 본질, 진리는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안에 그 기능과 본질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개체 안에, 의자 안에 앉을 수 있다는 기능을 내재하고 있다는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의자의 원형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고 현실에 있는 가죽 의자, 나무 의자들은 이것의 그림자, 모방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게 진짜고 이것은 가짜라는 이론을 펼친 반면 그래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원론이라고 했죠. 그럼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죽 의자와 나무 의자나 모두 앉을 수 있다는 본질, 형상은 같다. 그런데 뭐가 달라? 그것을 만드는 재료, 이것은 가죽, 이것은 나무라는 진료가 다를 뿐이다. 그래서 모든 개체들은 진료 플러스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개체 안에 모두 이 진리와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론론적 세계관을 주장하게 됩니다. 금방 설명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학습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은 플라톤의 이상주의적 세계관과 비교해서 현실주의적 세계관이라고 불리웁니다. 세계를 바라볼 때 현실주의적으로 바라봤다는 뜻이겠죠.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렇게 분리해서 둘로 구분했던 플라톤의 이원론을 비판하면서 출발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계를 개별적인 실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뭉텅이 세계로 봤다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다른 말로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림 기억나죠? 그래서 세계를 두 개로 단절시킨 플라톤과 비교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개체들이, 실체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는 그것의 기능과 목적인 선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의자의 기능은 앉을 수 있음. 도끼의 기능은 무엇을 쪼갤 수 있음. 그러면 그것을 탁월하게 잘 발휘하면 그것은 조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번역이 될 때 조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원래는 굿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선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조음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우리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최고의 이데아가 뭐였죠? 그렇죠. 선의 이데아였죠. 어떤 지문에는 조음의 이데아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은 더 이상 저기 너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적인 실체들은 재료가 되는 진료와 그것의 목적 기능인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의자 같은 경우에 이때 진료는 천의자, 가죽의자, 나무의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진료를 가지고 있고 형상은 의자라고 불리우는 이유, 그것이 의자라고 불리우려면 앉을 수 있어야겠죠. 앉을 수 있음이 되겠죠. 모든 것은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료와 형상 중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 형상. 이 형상은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해서 그것의 쓰임은 이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는 형태를 우리는 진료, 이것은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죠. 플라톤의 같은 경우에는 이성으로 뭘 파악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데아. 경험으로는 현실 세계의 진리를 파악한다고 했고 이성으로 파악하는 이데아에 대한 진리가 진짜 진리이고 그게 찐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야. 이성으로 파악하는 진리도 분명히 있지만 경험으로 파악하는 진리도 우리에게는 필요해. 그냥 부분이 다른 것일 뿐이야 하면서 귀납법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귀납법이라는 건 뭐냐면 동해에 가서 바닷물을 먹어봤는데 짜고 서해에 가서 또 먹어 짜고 남해에 가서 짜네? 바닷물은 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험하듯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경험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해내는 건데요. 경험으로부터 출발해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귀납법을 인정했습니다. 귀납법을 정리해보면 구체적인 살아인 감각적 경험에서 출발해서 이 경험들을 많이 모으겠죠. 출발해서 일반적인 원리로 나간다.
일반적 원리. 바닷물 다 먹어봤더니 짜네. 바닷물은 짜다는 원리로 나아가는 귀납법도 참된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윤리적 문제는 우리가 삶의 문제이다. 구체적인 삶의 형식에서 방안을 찾아야 하므로 이런 귀납법이 많은 도움을 준다.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험을 통한 지식은 가짜, 헛된 지식이라고 했던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을 통한 지식을 인정했다.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세계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우리는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개체에는 각자의 조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조음들은 결국 어떤 것을 향하게 되어 있대요.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에 비교해서 현실 세계가 계속 운동하고 변화하고 바뀌는 이유를 사실 플라톤은 이렇게 현실 세계의 운동 변화를 현실 세계의 불안정성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고 변화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나아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입니다. 모든 기술과 행위에는 목적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행동하는 데는 모두 목적이 있죠. 우리 아침에 일찍 학교 오는 이유? 공부하기 위해서죠. 공부하는 이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선택해서 가기 위해서죠. 대학에 가는 이유? 잘 살기 위해서죠. 잘 사는 이유? 결국 궁극적으로 갔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계속 지향한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떤 조음 혹은 선을 목적으로 한다. 아까 말했죠. 이 선은 조음으로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요. 인간의 행위는 어떤 선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그 조음들은 더 큰 조음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궁극적인 최종의 라는 뜻이겠죠. 궁극적으로 더 이상 더 갈 데 없는 목적이자 최고선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행복은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행복은 내가 어제 치킨 먹고 행복했어. 이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일평생을 봤을 때 잘 살았다, 잘 산다는 의미의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 말로 번역할 때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통틀어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세계를 보는 관점은 자기 스승의 플라톤인 이상주의적 이원론을 비판하면서 아니야, 저 너머에 그 선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별자들은 자신만의 조음이 있는데 자신의 기능을 잘 발휘했을 때 그건 조음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현실 세계의 모든 존재하는 개별자들은 진료와 형상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 형상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고 진료는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만 진짜가 아니라 경험으로 진료를 파악하는 것, 감각적 경험으로 진리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귀납법도 인정해야 돼. 이 조음들은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떤 조음을 목적으로 해. 그 목적의 끝에는 행복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려면 덕이 있어야 돼 하면서 덕론을 얘기해. 덕론. 그래서 소프라라고 했죠. 선생님 소프라노 이렇게 외우면 쉽다고 했는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공통점은 덕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덕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는데 덕은 무엇일까요? 덕은 그리스 말로 아레테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것의 그 기능,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는 탁월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탁월함. 그럼 인간 고유의 기능은 뭘까요? 인간을 봤을 때 모든 것은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인간에 있어서 진료는 육체고 형상은 영혼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했을 때 우리는 덕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고유한 덕에 따르며 살아야지만 우리는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그 덕은 탁월함이고 그 탁월함은 영혼을 잘 발휘했을 때래요. 그러면 영혼을 잘 발휘한다는 건 뭘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혼을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 두 개로 나누고 그에 따라서 덕을 구분했어요. 먼저 첫 번째 덕인 지성적 덕부터 볼까요? 지성적인 덕은 주로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이 탁월하게 작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덕으로서 주로 교육을 통해서 길러져요. 그 예로는 철학적 지혜, 이해력, 논리력, 실천적 지혜 등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요한 실천적 지혜는 구체적 상황에서 중용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 지금 인간도 진료와 형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인간의 형상, 인간의 목적, 인간의 기능은 영혼에 있고 그 영혼이 탁월함을 발휘했을 때 우리는 덕이 있다고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고유한 덕을 따르며 살아갈 때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영혼을 두 부분으로 분류했는데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면서 지성적인 덕까지 봤어요. 그럼 품성적인 덕은 뭘까요? 영혼의 감정이나 욕구 부분과 관련된 덕이에요. 우리 영혼의 감정이나 욕구와 관련된 덕으로서 이것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욕구와 감정 어떤 걸로 재어야 돼요? 그렇죠. 이성. 그래서 뭐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 플라톤에서 마차에 비유하면서 선생님이 흰말과 검은말 비유 들었었죠. 플라톤의 비유였는데요. 흰말이 기계, 검은말이 욕구였고 마부인 이성이 그걸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마차를 균형 있게 잘 앞으로 나가게 해야 된다 했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영혼이 이성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감정적인 부분은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명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감정과 행위에 있어 최적의 상태를 찾아서 행동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요. 이 최적의 상태를 우리는 중용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죠. 최적의 상태, 중용. 그럼 중용은 무엇이냐? 중용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용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상태, 양극단이 아닌 중간의 상태를 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산술적 중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선생님이 말이 많은 게 10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 갔을 때 딱 5만큼만 해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네가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고 하면 10만큼 하는 게 중용일 수 있어. 근데 어디서는 좀 너 입 조심해야겠지, 말 좀 그만해야 돼, 거기서는 1만큼이 중용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술적 계산하는 중용이 아니라 때와 장소,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또한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감정과 행위에 있어 최적의 상태인 중용이 있는 게 아니다. 나쁜 감정이나 행동, 예를 들어 중용적 살인, 중용적 절도, 또 하나 쓴다면 중용적 질투, 이게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질투 같은 것에는 중용이 없다. 선생님, 적절한 질투는 막 발전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이잖아요. 기원전 시절에는 이런 질투, 시기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악덕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나쁜, 그 자체로 나쁜 감정 행동엔 중용이 없고 그를 제외한 감정과 행위에서 최적의 상태를 중용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중용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했던 실천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까 기억나죠? 위에 별표 실천적 지혜, 얘는 이성에 해당되는 덕이었는데 중용을 알려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품성적 덕은 중용의 상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알려줘? 지성적 덕이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 지성적 덕이 품성적 덕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성 사유계열의 인간의 본질을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럼 넘어갈까요? 이 부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중용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이고 그것의 중용의 상태는 이거다. 너무 구두쇠여도 안 되고 너무 사치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양극단을 피하고 중용의 상태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행위해야 된다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것에서, 중용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의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무엇이 중용의 상태인지 알아도 누가 알려준댔죠? 그죠? 실천적 지혜가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의지가 나약하거나 자제력이 없어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됐어. 이번에 성적 꼭 올려야 돼 라고 해도 잠도 더 자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해서 여러분 실천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옳은 행동을 위해서는 지혜만 있으면 된다. 네가 진짜 안다면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소크라테스라면 알더라도 플러스 의지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용, 중간 지점, 그 산술적 중간이 아닌 때에 맞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습관화할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처럼 제비가 많이 때로 몰려지어 올 때가 봄이거든요. 근데 제비 한 마리가 미쳐서 그냥 겨울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 마리의 제비가 한꺼번에 왔을 때 봄이 왔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서 몸에 배어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인품이 좋다, 도덕적인 인간이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부분, 영혼의 두 가지 부분에 관련된 덕을
행복을 둘 다 중요시해야 되는데 먼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 또한 탁월하게 발휘해서 무엇을 알았으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둘 다 모두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덕론 다 했고요. 그러면 행복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행복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덕의 실현과 행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정한 행복은 탁월성으로서의 덕, 영혼을 잘 발휘해야 된다고 했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누구 공통점? 소, 풀, 아, 공통점. 셋 다 덕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있어서 덕은 지혜라고 했고요. 플라톤의 덕은 주요 덕이 사주덕이 있었죠. 그것들이 잘 조화를 이뤘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품성적인 덕과 함께 지성적인 덕을 발휘하는 지적인 관조를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관조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이성을 막 많이 발휘해가지고 신이나 자연이나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관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이나 신과 같은 존재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을 보장한다. 그래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두 가지 덕이 있었는데 결국 궁극적인 행복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잘 탁월하게 발휘했을 때 관조했을 때 나타나는 행복이구나. 그래서 행복을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한다. 이 문장 자체가 이번 3월 모의고사에도 나왔고 작년 수능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그래서 영혼이 각 부분의 탁월함을 잘 발휘해야 된다. 그 중에서 최고 행복은 이성 사유계열이기 때문에 이성을 막 활발하게 발휘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있어서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했대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가족을 형성하고 그 가족들이 모여 마을이 되고 국가가 된대요. 그래서 최고의 선의 공동체는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려면 내 개인의 행복도 좋지만 사회적 책무에 충실했을 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현대의 덕윤리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덕윤리가 뭔지 먼저 봅시다. 도덕적 실천과 품성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현대 덕윤리학으로 계승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그 전에 소크라테스가 진짜 잘 알기만 하면 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알더라도 의지가 나약하거나 자제력이 없어 못할 수도 있다. 실천해야 되고 그 실천을 반복해서 습관화해가지고 품성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윤리가 행위 중심의 윤리가 아닌 행위자 중심의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덕윤리에 영향을 줬대요. 이건 뭐냐면 행위 중심의 대표적인 윤리가 의무주의랑 공리주의야. 우리 선택하면 미리 보기 캠프에서 선생님이 트롤리 딜레마 예를 들었잖아요. 기차가 쭉 가면 5명이 죽는데 방향을 선회하면 1명이 죽을 수 있다. 그럼 니네 방향 선회할래 말래 했더니 선회할 거예요. 한 사람은 너희들은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한 거다. 아니에요. 그대로 놔둘 거예요. 1명은 죄가 없잖아요. 그건 정당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 사람은 의무주의적 입장에 가깝다. 라고 선생님이 말했는데요. 이처럼 행위 하나하나의 도덕적 정당성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행위 중심 윤리라고 한다면 덕윤리, 아리스토텔레스 윤리는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 전체의 인품, 성품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행위자를 그 사회적 맥락 안에서 평가하고 도덕도 그 공동체 안에서의 도덕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게 맥킨타이어의 공동체 윤리입니다. 그래서 행위 중심 윤리와 구분되고요. 이 공동체 윤리에 대한 부분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 지문까지 잘 봐라 라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했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서양, 동양 사회사상을 앞으로 쭉 배워갈 텐데요. 여러분들은 철학자가 지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 한 명의 철학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모든 학생들이 뭐 철학교육과에 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상들을 그 특징과 흐름에 파악하면서 가야 될 텐데 그 흐름을 파악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서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
공통점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승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 있는 삶을 살 때 행복한다고? 이거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죠. 그렇죠. 덕 있는 삶을 살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소프라의 공통점이다. 그리고 무엇이 욕망을 통제해야 된다고? 그렇죠. 이성의 지도 아래 욕구와 감정이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지금 우리가 고대 배우고 있잖아요. 고대에서 넘어가면 헬레니즘, 그 다음에 중세 배운다고 했죠. 그때 각자가 중세 윤리에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러면 세계관은 어떻게 다를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리되죠. 세계관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세계관을 먼저 비판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쓸데없는 소리다, 헛소리다 하면서 플라톤의 세계관은 이데아론과 이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때 참된 진리, 선, 굿은 이데아에 있었죠. 이데아. 반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는 세계를 하나의 세계든 이론론으로 봤고, 이 세계관은 현실주의적,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진리, 선이라는 것은 저 멀리 이데아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 있다. 개체 안에 진리와 형상으로서 있고 그 좋음들은 더 큰 좋음을 향해서 나아간다. 궁극적인 좋음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한다. 마지막 덕론에서는 플라톤은 덕론에서 영혼을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하면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이 생기고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정의의 덕이 생긴다. 이 네 개가 중요한 네 가지 덕이다 라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이성적인 부분이 잘 발휘하면 지성적인 덕, 욕구와 감정 부분이 잘 발휘되면 hum성적인 덕이 생긴다. 그래서 또한 아는 것 위에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게 결론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반복적 실천을 통한 무슨 화? 그렇죠. 습관화를 강조하죠. 그래서 옳은 행동, 좋음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중용적 행동을 실천적 지혜에 명령을 받아서 알았으면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내 몸에 배게 해야 된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었어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복습하면서 모르는 부분 있으면 꼭 질문하고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벌써 처음에 이렇게 어려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또 약간 명확하게 설명되는 개념들 헬레니즘 시대 윤리는 다시 조금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로나 형상이라든지 이 덕론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꼭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 문제풀이 강의까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